일단 이 영화 개봉 전부터 비호감이 굉장히 많았죠. 마블이 드디어 중국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중국을 배경으로 중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든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개봉 전부터도 비호감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개봉 후에도 이상하리만치 이게 또 호와 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이게 설왕설래하는 그런 영화가 되어버렸더라고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극찬을 이제 받고 있는 영화가 되었는데 어벤져스 이후로 이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은 마블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유독 우리 한국에서만큼은 반반 갈리는 평가가 나오게 된 걸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이 부분이 또 누군가에게는 불호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영화 샹치는요, 무협 영화의 오마주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홍콩 무협 영화의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앞에 나오는 액션 장면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향수들이 자극이 될 거예요. 특히 초반에 액션 분량이 꽤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초반부 액션들은 성룡이나 이연걸이나 이런 그 기존의 홍콩 액션 스타들의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할 만큼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아주 아크로바틱하면서 또 동시에 이 영화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무협 영화들 그냥 조금 이렇게 좋아하니까 좀 오마주 좀 해볼게요 해가지고 그냥 동작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슬쩍 베껴와가지고 어설프게 묘사를 한 그런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꽤 많이 공부를 했고 정말 이 무대를 활용하는 부분, 액션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게 정말 티가 팍팍 납니다. 오히려 최근의 중국 무협, 무협이 아니죠. 판타지 영화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홍콩 영화를 좋아했던 세대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특히 미국의 영화 팬들 중에는 홍콩 액션 키드들이 정말 많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정성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약간 이 닫혀있던 마음이 살살살살 대충 만들지 않았네? 호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웨누와 또 샹치의 엄마가 처음 만나서 싸우는 장면. 그 대나무 밭에서 팬링지를 쓰는 웨누와 태극권을 쓰는 샹치의 그 엄마가 마치 와호장룡이나 우리가 영웅 이런 영화에서 느꼈던 우아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홍콩의 무협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와이어 매달려가지고 공중제비를 세 바퀴 돌고 푹 날아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퍽퍽퍽퍽 싸우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마냥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 부분, 이 무협 액션들이 그냥 내가 너를 죽이겠다, 강냉이 하나를 부러뜨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춤처럼 우아하게 세련되게 그리고 액션의 고수와 고수들이 만나서 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피하고 회피하고 또 잘 공격을 하는 이런 우아한 어떤 이 안무처럼 느껴지는 이 춤 장면들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낀 게 사실은 더 많거든요. 특히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아함, 홍콩 무협이 가진 로망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살려내면서 홍콩 영화를 좋아했던 무협 영화를 좋아했던 올드 팬들이라면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중간에 잠깐 중국 개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영화가 개봉 전부터 이거 차이나머니 노리고 만든 영화 아니냐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중국 개봉이 굉장히 불확실해졌죠. 근데 중국 개봉을 아예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원래는 9월 3일에 중국에서 개봉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CCTV6에서 9월 개봉 일정에서 갑자기 확 이 영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예요. 중국 개봉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영화 내적으로는 중국인이 악당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영화는 어쨌든 미국에서 만든 영화잖아요. 외국 영화에서 중국인이 악당으로 등장을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퍼시픽님 2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중국인이 악당인 것처럼 묘사를 하다가 마지막엔 반전으로 해서 짜잔 사실은 아니었지 착한 사람이었지 이러면서 반전을 주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만든 판타지 장르에 중국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특히 그 판타지의 배경이 중국이라면 더합니다. 그래서 쿵푸 판다 같은 경우에도 개봉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개봉을 못하기도 했었죠. 중국이 만든 중국 무협, 중국 판타지 이런 거는 괜찮지만 외국에서 만든 판타지는 중국의 어떤 사상을 어지럽힌다 어쩐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더라고요. 또 영화 외적으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양조위와 양자경의 홍콩 지지 선언, 미얀마 그 사태 지지 선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현재 지금 중국 내에서 문화 또 영화 이런 연예계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제재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영어 공부도 안 시키고 시진핑 사상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뭐 연예인들도 이제는 뭐 두발 단속, 복장 단속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제재가 강해졌기 때문에 아니 애들한테 영어도 안 가르치는데 양조위가 나와서 영어로 대사를 치는 영화를 개봉을 한다? 글쎄요. 개봉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 영화가 일부러 우린 중국 개봉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만든 영화는 아닌 게 사실 중국 개봉을 위해서 애쓴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외누가 최종 보스가 아니라는 거, 어느 정도 선한 모습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개봉을 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양조위의 매력을 짚고 넘어가야죠. 1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걸 파괴하고 모든 걸 지배하고만 살던 그가 1000년 만에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그곳을 갈 거다. 또 반대로 아내의 죽음에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따지는 거 사실은 다 이해가 되고요. 다 설득이 됐어요. 왜? 양조위라면. 양조위라면 그가 했던 사랑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어도 왠지 어떻게 사랑을 나눴는지 다 보여. 양조위가 느꼈던 그 분노 이 영화에 제대로 등장을 하진 않지만 다 본 것 같아. 그러나 양조위가 연기했던 이 외누라고 하는 캐릭터의 이 서사가 사실은 개연성이 그렇게 강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뭐 저처럼 양조위의 팬이라면 양조위의 그 눈빛에 어떻게 사랑이 안 빠져요. 이 영화의 부족한 개연성이 이 배우의 매력으로 채워져요. 사실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니까, 양조위의 팬이라면. 그러나 배우의 매력도요, 사실은 그 배우에 대해서 알았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양조위가 가진 그 연기력만으로 이 빠져버려 있는 개연성, 약간 허술하게 풀려져 있는 서사, 이런 것들을 채우기에는 사실 설명적으로 부족한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양조위가 연기했던 이 외누라고 하는 캐릭터의 사연이 오히려 샹치의 분량보다 더 깊게 다뤄졌어야 된다, 더 폭넓게 다뤄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또 누군가는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외누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죠. 만약에 이 영화가 샹치2, 뭐 샹치3였으면 뭐 많은 관객들이 샹치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아니까 외누라고 하는 이 악당의 서사를 더 넓게, 더 깊게 다룰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영화는 샹치도 일단은 다뤄야 되고 외누도 다뤄야 되고, 이제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또 그 탈루와 용과 분량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외누가 벌이는 사건들에 왜 얘가 이런 사건을 벌이고 이런 마음을 얻게 됐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 사건의 중간 과정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거 이야기가 막 팍팍 튀는데, 팍팍 산으로 가는데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새로운 세계의 등장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세계가 뭐 지구 속에 있는 세계인지 아니면 그 포털을 타고 넘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 있는 뭐 또 다른 곳에 있는 세계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무슨 디멘션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멀티버스의 개념보다는 그냥 새로운 차원의 개념인 것 같은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탈루라는 장소로 딱 들어갔을 때 수많은 신비한 동물들을 목격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신비한 동물 사전보다 낫더라. 이거 뭐 신비한 동물 사전은 그냥 가만히 그냥 매력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는 막 이런 것보다 구미호, 사자, 불사조 막 이런 게 등장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등장을 해서 야, 이게 또 판타지로서의 매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영화가 됐다. 여기 보면 그래서 레고에도 이 모리스가 캐릭터로 있어요. 처음에 이 레고를 받았을 때는 얘가 대체 뭘까, 이 동물, 이 얼굴도 없는 이 캐릭터는 뭘까 했는데 또 나름 또 이 영화에서 씬 스틸러 역할을 또 해줬죠. 그런데 또 이 지점, 이 탈루라고 하는 이 세계부터 불호로 느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는 것까지는 그래, 오케이. 그런데 최종 보스가 외누가 아니라 웬 듣도 보도 못한 괴물이라고? 사실 이 영화에서는요, 최종 보스가 그 괴물일 거다라는 거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최종 보스는 양조위, 외누일 거다라고 생각한 게 많은 관객들이 예상하는 거였겠죠. 외누와의 대결은 진짜 클라이막스가 아니었고 뜬금없이 등장했던 그 괴물과 이 용의 대결이 클라이막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너무 뜬금없는데? 라는 생각을 채 하기도 전에 용과 이 괴물이 막 존나 비벼! 존나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뒤엉켜서 싸우는 그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스펙터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괴물들이 싸우는 그 장면 자체로도 엄청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관객들이 샹치에서 기대한 볼거리인가? 에서는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판타지를 좋아하는 저 같은 관객이라면 오케이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부터 이 용에 대한 복선이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텐닝지의 전설, 텐닝지의 설화로 시작하지 용의 전설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냥 용은요,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한 뜬금없는 설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어떤 의도로 제작이 되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반부는 홍콩 액션 키드들을 위한 것, 그리고 후반부는 아시아 판타지를 보고 싶어하는 서구권 관객들을 위한 일종의 팬서비스?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홍콩 영화를 좋아하는, 홍콩 액션 영화, 무협 영화 이런 걸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와, 우리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만들었어, 이렇게까지 우리 공 들여서 만들었다 해서 마음을 살짝 열게 하고,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를 배경으로 이런 판타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 정도의 스펙터클한 장면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기존의 무협 영화나 이런 데서 막 용이 막 나타나가지고 싸우고 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디워를 봤던 우리에게는 갑자기 기시감이 느껴지는 거죠. 디워에서도 이 용이 마지막에 싸우는 장면은 다른 차원에서 싸우잖아요. 그동안 이 800만 관객의 뇌리에서 싹 사라져 있었던, 어느새 잊혀져 있었던 디워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뭐지? 막 반가운, 와, 이게 신선한 이게 아니라 우리에겐 이미 심형 내에 디워가 있다고? 이 800만 관객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디워의 약간 그 안 좋은 감정이 싹 떠오르게 하면서 그게 이 용 때문에 탁 튀어나와 버리면서 마지막에는 안 그래도 이 개연성이 조금 툭툭 튀고 뜬금없고 막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거기다가 용까지 등장을 해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대와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유치하고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홍콩 영화를 비교적 다양하게 빨리 접했던 우리 관객들에게는 사실 앞에서 정성스럽게 오마주하고 홍콩 영화의 그런 향수들을 불러일으켰던 장면들도 사실은 이건 뭐 성룡보단 못하네, 이거 이영걸보다는 못하잖아, 이거 뭐 변재단한테도 못 비기겠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이 마지막 장면에서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급하게 마무리 짓는 요소들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잖아요. 최근에는 마블이 이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굉장히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블이니까, 그리고 마블이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라는 장면들과 설정들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 마블이면 마지막에 저렇게 끝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장면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이 봤을 때, 물론 제가 미국 관객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 판타지를 무대로도 이렇게까지 스펙타클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또 다른 서프라이즈 요소로 쓰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디워라는 기시감이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앞으로 마블의 행보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제부터 모든 마블 영화들은요, 콜라보레이션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즈 1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라는 영화 자체도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사실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편 한 편 잘 다져나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어벤져스만 4편이 만들어졌어요. 그 와중에도 콜라보레이션 무비는 계속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마블 영화들, 특히나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해야 되는 영화에서는 무조건 세계관 확장이나 콜라보레이션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샹치에서 등장한 거, 이 탈루라고 하는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런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영화에서 아틀란티스가 나오던, 이뉴먼즈가 또 다시 리부트돼서 나오던, 새로운 엑스맨이 나오던,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일종의 빠져나가는 개구멍?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용, 바로 크리처가 빌런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관객들한테도 크리처와 싸우는 거에 익숙해져라. 아시다시피 앞으로 개봉할 영화 이터널즈도 데비언츠라고 하는 괴물 외계 종족하고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셀레스티얼 같은 더 큰, 더 거대한 우주적인 존재가 등장할 예정이거든요. 기존에 가오갤 2에 나왔던 에고처럼, 또 와디프에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왔던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수많은 괴물들을 마주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존에는 인간형 빌런, 인간형 외계인, 인간형 사이보그만 빌런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크리처가 메인 빌런이 될 수도 있다. 길들이기를 이제 막 시작한 게 아닐까? 페이지 4에서. 그리고 그 중간에 마카오의 그 파이트 클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초능력자들이 굉장히 일반화됐다라는 것을 또 슬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등장해도 놀라지 말고, 새로운 크리처가 등장해도 놀라지 말고, 뭔가 그런 요소로 샹치에서 쓰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블랙 위도우는 페이지 4는 페이지 4지만 정말 페이지 4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그냥 진짜 짬처리
그러니까 샹치라고 하는 영화는 사실 되게 바쁜 영화예요. 샹치라고 하는 캐릭터도 소개를 해야 돼, 텐링즈라고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또 거기다가 탈루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와 또 이 새로운 어떤 뭐 크리처 이런 것까지 소개를 해야 돼. 굉장히 복잡한 이 사건들을 한 번에 때려 넣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개연성이라든가 이야기의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블랙위도우 때도 느꼈지만 히어로를 팀업하는 것만큼이나 빌런 팀업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영화가 뭐 이터널즈의 예고편처럼 느껴진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콜라보를 할 거잖아. 또 이터널즈는 그 다음 영화의 예고편처럼 느껴질 거고요. 또 스파이더맨도 그 다음 영화의 예고편처럼 느껴질 거고, 또 뭐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 다음 영화의 예고편처럼 느껴질 거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니까 뭐 페이지 1 때도 사실은 쭉 그래 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이 영화가 그냥 예고편이다 라는 그 부분에만 몰입해서 좀 실망을 하시기보다는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니까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겨두시고 이 샹치라고 하는 캐릭터와 이 안에서 그 묘사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관람을 하면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사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또 일부 관객들은 이 영화가 정말 재미없다, 블랙위도우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관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사실 근데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다라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거죠. 똑같은 부분인데 누군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거고 누군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좋아했구나, 그리고 영화를 재미없게 본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실망을 했거나 재미가 없었구나 라는 약간 소통의 장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재밌게 봤다고 그 사람이 뭐 영화를 더 잘하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영화를 재미없게 봤다고 그 사람이 영화를 진짜 1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공감을 하시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시면서, 또 내가 몰랐던 부분이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뭐 어떤 부분들을 또 재밌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나는 별로였다 라고 느낀다면 왜 별로였는지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시선이 다르니까 한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화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엉준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시면 엉준 채널에서만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이모티콘에 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리뷰에 이 영화 별점을 여러분의 색깔에 맞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 영화 망작이다 그러면 망작 이모티콘도 있어요. 망작 이모티콘 달아서 이 영화가 망작인 이유를 써주셔도 되고, 그냥 한 줄 평을 멋있게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한 줄 평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이모티콘하고 싫어요 이모티콘이 있으니까 이 좋아요 이모티콘에다가는 이 영화의 좋았던 점, 싫어요 이모티콘에는 이 영화의 별로였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달면 또 우리만의 약간 그 왓챠 PDA 같은 느낌이 나지 않겠어요? 멤버십 후원자가 되시면 이 이모티콘들 제 채널에서는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에 대한 별점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 엉준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과 함께 멤버십 멤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준의 금손 와이프 퀸비님의 귀여운 힐링 애니메이션도 꼭 보고 가세요.